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어디 가서 설교를 하시든 강의를 하시든 대화를 하시든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겠습니까? 주저리 얘기하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는 거 대단히 싫어합니다, 요즘. 왜냐하면 전부 이 SNS는 단문이고 짧은 문장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10가지를 얘기해 봐도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학생들 다 나가 버립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그래서 간단하게 키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리더십 딱 3가지로 정리했다. 딱 3가지입니다. 요거를 좀 지워야 되겠는데 지우는 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 다 보이긴 하시죠? 예. 요거 있네요. 예. 세 가지입니다. 3가지. 헤드. 두 번째는 뭘까요? 어디로 가요? heart. 세 번째는요? hand.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여러분 강의 들은 거 100%. 자, head. 그 다음에 뭐죠? heart. 그 다음에 hand. 이 3가지입니다. 리더가 이 3가지 이거를 잘하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이겁니다. 감정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충분히 영적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에 막 북받치고 막 이래야만 축복을 받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성을 잃지 말자 하는 겁니다. 이성을 잃지 말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외부로부터 이성이 먼저 나가느냐 감성이 먼저 나가느냐 이런 연구를 하는데요. 감정이 먼저 나간다 합니다. 감정이. 즉 감정적으로 좋다 싫다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작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리드해 나가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이런 역할을 교회에서 수행하시려면 감정 앞세워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더는 다 같이 한번 우리 여러분 마스크 썼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저 따라 해주세요. 리더는 다 같이 해주세요. 시작. 리더는 절대로 성질대로 하지 않는다. 다 하셨어요? 절대로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가 어떤 막 화가 나든가 아니면 뭐 자기 이해관계가 얽혀서 요건 내가 꼭 취하겠다든가 이런 생각하는 순간 리더는 자격을 잃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성질대로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된다. 객관화.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다른 사람이 한다고 가정해 놓고 봤을 때 용서할 수 있는가, 잘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객관화시키려면 머리로 해야 돼요. 헤드로. 자기 고집만 센 사람들이 있죠. 그냥 뭐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렸다. 우리 뭐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끌자. 머리로 이끌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갈등이 있을 때 차분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이 뭐고 내가 넘어가서 안 되는 선이 어딘지도 차분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되는 일 아무것도 없다. 성질대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자기 성질 부리는 분들은 교회 분위기 망쳐요. 그러니까 진짜 망칩니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수태 많은 교회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그 고집 부리고 자기 막 감정 앞세우고 이런 분위기는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헤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 두 번째는 heart입니다. heart. 가슴입니다. 가슴으로 리드해야 됩니다. 가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혼자 결정해서 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감대. heart는 마음을 모아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끌어가자. 왜? 이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옳다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이렇게 중책을 맡기 시작하면서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공감대 없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대 없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먼저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결정해서 그거 옳다고 밀고 나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문제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다. 그리고 그게 어떤 성격을 갖는 문제인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얘기를 하시고 해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리더는 해답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해답을 먼저 말하는 순간 자기 생각을 다 접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냥 동의해 줘 버리고 말아요. 그냥 동의해 줘 버리고 말아요. 그 리더는 절대 답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가 뭐 성질대로 하지 말고 두 번째 답부터 말하지 마라. 의견을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항상 실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약이라고 내걸어. 이거 답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공약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후보 때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요. 이게. 후보 때는 잘 모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옳은 줄 알죠. 나중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든가 더 좋은 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답을 먼저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hand입니다. hand는 우리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솔선수범하자. 그겁니다. 몸으로 이제 실행하는 게 리더 역할. 몸으로 실행하는 게 리더 역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말 다 잘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가족 구성원 있죠.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하고 그냥 혼자 말로 다 하고. 교회도 공동체에는 어디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몸을 움직여 하는 것을 꺼리고 또 몸 안 움직이는 게 편하고 좋은 거다. 이런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로만 하려고 하고 누구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솔선수범하고 먼저 하고 그리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 이렇게 바라고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솔선수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시는가? 내가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주장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압박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분란의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솔선수범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을 시키려고 먼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하는데 너는 왜 안 따라해? 안 따라하는 게 정상입니다. 집단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압박하지 말라. 그 솔선수범을 똑같이 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그게 진정한 솔선수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평화가 있고 집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한다. 집단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단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20%의 원칙이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 중에 20%는 항상 조건 없이 희생을 하고 있어야만 그 집단이 성공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원리입니다. 집단 100명이면 20명은 항상 조건 없이 희생을 하고 있어야 그 집단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뺀질뺀질 노는 사람이 80%라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집단에 사람 사는 동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솔선수범하는데 저 사람은 매일 놀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솔선수범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남을 시키려고 자기가 솔선수범하는구나. 이러면 여러분이 한 솔선수범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H, 3H. 첫 번째 뭐였습니까? Head, 머리로 이끌자. Heart, 공감대를 형성하자. Hand, 나부터 실행하고 남에게 강요하지 말자. 이것만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교회도 잘 돌아가고 나라도 잘 돌아가고 회사도 잘 돼요. 근데 이거를 셋 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요. 셋 다 잘하는 이상형 소위 말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 짜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여기 이상형은 이상형이죠. 이런 사람들은 head, heart, hand를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가는 게. 근데 강한 건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 전통적 관리자형은 heart도 있고 hand도 있는데 머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시키면 잘하는 분들입니다. 시키면 잘해요. 시키면 잘하는데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마음도 따뜻하고 실행도 잘하고 솔선수범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는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 분은 아이디어도 많고 실행도 잘하는데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고 공감대 형성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독단적인 스타일입니다. 나홀로 추진형이라고 독단적이죠. 자기가 새로운 아이디어 생기면 바로 실행하고 남들에게 시키고 그걸 의견을 묻고 뭐 이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하는데 주변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은 왜 독재하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이 바로 나홀로 추진형입니다. 그 다음에 새가슴형이라고 있어요. 새가슴형은 누구냐? 아이디어도 많고 가슴도 따뜻한데 실행을 안 해요. 실행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말 말로 다 하는 분들이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몸을 쓰는 거를 즐겨 하지 않는 이런 분들입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거 해도 될까? 이런 의심.
새가슴 이런 것 때문에 결심 다 해놓고 막상 실행할 때가 되면 뒤로 빠지는 이런 분들을 새가슴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만 많은 분, 이분은 가슴만 따뜻한 분, 이분은 실행만 잘하는 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제자들이 이걸 혼수상태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혼수상태형이라고요. 정말 뭐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분들이죠. 저런 분들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분들인데 어쩌다 사람이 없어서 리더가 된 후에 많은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혼수상태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이 만약 중요한 재직을 맡으면 어떤 스타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잘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다 알아. 나는 뭐가 약하다.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도 또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전부 이상형의 손을 듭니다. 이상형의 손 들기 좀 그거 하면 아예 손을 안 드는 쪽을 택하는 수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나는 어디가 약한가? 어디가 약한가? 왜냐하면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약하다 그러면 머리 아이디어 많은 사람을 찾아서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나는 좀 공감대 형성인 노력을 잘 못한다. 그것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엮으면 돼요. 실행을 잘 못한다.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행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이거 잘 할 줄 모른다. 이게 답이죠. 모르면서 막 뭐 잘하는 척하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스스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뭔가 재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H를 배웠습니다. 3H. 잊지 마시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3H.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요. 이 교회에서 특히 재직을 맡으면 상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리더는요. 기업에서도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리더는 상급자가 아니에요. 상사가 아니에요. 상사.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상사 부하가 뚜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나는 윗사람, 너는 아랫사람. 나는 지시하고 너는 따르고 이런 사상을 갖고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요즘 이랬다 큰일 납니다. 뭐 요즘 뭐 신문에 가끔씩 나죠. 뭐 네이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다. 그게 밝혀지고 언론에 나온 것만 그거지 실제로는요. 문제 훨씬 많습니다. 뭐 네이버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업마다 내부에 골마 터진 문제들 다 맡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사 행세를 하다 보니 그래요. 윗사람 행세, 권력 잡은 사람 행세, 완장 찾다는 착각. 요즘 그거 안 통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일 요즘 뜨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리더는 어떤 리더가 제일 바람직하냐? 한마디로 친구 같은 리더입니다. 친구 같은 리더. 친구처럼 나이 어린 사람이든 뭐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친구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 친구 같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업 회장들이 왜 라면 먹는 모습 막 방송하고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친구 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히 위아래 따지면요. 이게 분란의 원인 중에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급자라고 생각지 마시고 꼭 친구다, 동료다,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파트너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의 역할이 있고 또 추종자는 추종자의 역할이 있고 또 때때로 리더가 추종자가 되기도 하고 추종자였던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상급자가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급자가 아니면 그럼 뭘까요? 친구예요. 친구. 특정한 역할을 맡는 친구예요. 역할은 달라요. 그러나 위아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상대방이 편하게 생각하고 편해요. 편하고 항상 이렇게 가까이 하기 쉬운 리더가 됩니다. 가까이 하기 쉬운 리더가 최고의 리더예요. 멀리 있고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리더는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통하지 않아요. 겉으로 여러분이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시를 하죠. 지시하면 겉으로 듣는 척하죠. 따르는 척하죠. 그러나 뒤에 가면요. SNS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꼰대란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뒤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돌아가는지 꼰대만 모르죠. 꼰대만. 그거 피하려면 그런 평가를 안 받으려면 친구 같은 리더가 되자. 친구 같은 리더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리드해 나가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기업 중에는요.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나이 불문하고 반말로 소통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한 20군데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가봤던 이 회사에 물론 뭐 큰 회사는 아니고 작은 스타트업 회사들인데 한 70명, 100명 내외 가봤더니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7이고 나이 적은 사람이 27인데 반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이 많은 분한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한 3개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왜? 우리 말이라는 게 존칭이 너무 복잡해서 이 정도 높이면 될지 저 정도 높이면 될지 주어가 사물일 때는 높임말을 안 하는 건데 요즘 다 무슨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예? 커피숍. 이 어법도 틀린 거를 막 그냥 무조건 다 극존칭을 붙이는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소통하는 속도가 느리고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그래서 아예 전부 반말로 하자. 너무 좋대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뭐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친구 같은 리더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상호 존중하는 친구 같은 리더, 파트너로서의 리더 추종자의 관계. 그래서 옛날에는 리더가 위에 있고 부하는 아래에 있다. 이래서 지시를 하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요. 21세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리더는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모든 일에 중심에 여러분들이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어디 멀리 떨어지고 남들 하는 거 구경만 하고 observer, 관찰자가 아니라 항상 중심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되 윗사람이라는 생각은 버리자. 그겁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아주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요즘 세태에 이런 것 철학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도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냥 반말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친구같이 수평적이고 편안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자 이겁니다. 편해야 돼요. 접근하기 편하고 말하기 편하고 뭐 나쁜 얘기 비판하는 말도 하기 편하고 일할 때 편하고 같이 하면 이런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고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니까 내 지시를 따라라.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 나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저도 세례는 감리교에서 받았지만 이제 요즘 장로교회를 나가는데 정신여고 강당을 빌려서 해요. 우리가 그 교회를 안 갖기로 했어요. 뭐 교인은 10,000명이 넘는데 강당을 빌려서 주일날만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재직 임명식을 했는데 쭉 이제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내가 높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이제 표출돼 나오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고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에 맞춰야 돼요. 이게 옛날에 뭐 이혼할 때 왜 이혼합니까? 그러면 제일 이유 많은 게 뭡니까? 성격 차 이거잖아요. 결혼했다가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성격 차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성격 차가. 이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격을 이해를 하셔야 돼. 성격의 다양한 측면. 내 성격은 어떻다를 이해하시고 내 말고도 성격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와 행동과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또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일하는데 왜 나같이 안 따라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답답하고 막 미칠 때가 있어요. 일하다 보면. 나는 지금 팔딱팔딱 뛰는데 급해서 자연하게 저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집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때 팔딱팔딱 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 듣는 사람이 또 자기는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혼자 다 잘한다고 해놓고서 저렇게 불평을 하나 이렇게 또 갈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하고 성격별로 행동, 사고방식, 판단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성격을 이해하고 느긋하게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잘 아세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성격을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뭐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요. 영 반대 성격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격이란 뭔가는요.
우리가 아무런 외부의 자극이나 뭐 어떤 도전이나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 진공 상태에서 나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 이게 성격이에요.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외부로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시면 그게 내 성격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비유를 하는가 하면요. 자동항법 장치라고 비유를 합니다. 비행기 있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뜨죠. 뉴욕 가는 거라면 거기 뉴욕을 입력을 해두면요. 비행기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찾아가요. 자동항법. 외부에서 벼락이 치든가 어떤 자극이 없고 외부의 힘이 와서 뭐 이렇게 도전을 하지 않는 한 비행기는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그대로 그 경로를 따라갑니다. 성격이 그런 겁니다.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가 뭘 시키든가 뭐가 문제가 생기든가 하지 않는 한 내 스스로 있을 때 나를 움직이는 그 무엇, 이게 성격입니다. 이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어떤 일은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일은 가만히 앉아서 깊이 생각을 해야지 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일하는 일의 성격과 여러분의 신체 성격이 일치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 내가 하는 일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외부의 일이 요구하는 걸 하기는 해요. 잘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적응을 해요. 비행기가 쭉 자동항법으로 가다가 벼락이 쳤다.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경로를 벗어나서라도 벼락을 피해갈 수밖에 없겠죠. 사람도 마찬가지.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외판원 일을 하게 됐어요. 외판원은 사람을 만나서 많이 말을 해야 되고 아주 호의적으로 보여야 되고 이런 일이죠. 이게 내성적 성격에 안 맞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응을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도요. 외판을 하면요. 잘하는 경우 많아요. 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일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자기 성격을 누르고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 할 수는 있지만 내면의 만족감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족감은 없어요. 왜? 내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외파는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돈 때문에 일을 하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내 성격에 맞는 일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성격에 안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격을 알면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 스스로의 성격을 이해하시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성격도 이해를 하시면 좋은 인간적 교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격의 유형이 무지 많아요. 성격의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아는 거 있죠? 아는 거 딱 이거죠. 외향적 성격이 있고 내성적인 성격이 있다. 이거죠. 요거 하나는 잘 아시죠? 요거 잘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대개 이게 대표적인 성격 5가지예요. 대표적인 성격 5가지.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빅 5라고 합니다. 빅 5. 5가지 성격 유형. 우리
사람의 성격이 무수히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이렇게 이해시키기 힘드니까 학자들이 대표하는 성격 5가지를 정해 놨어요. 그걸 빅 5. 영향력 있는 성격 5가지. 빅 5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 5. 우리 다 아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보세요. 보시면 성실성. 성실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어진 일을 차분히, 누가 보지 않아도, 감시가 없어도 끝까지 주어진 역할을 하는, 이게 성실성. 이것도 성격이에요. 성격. 성실한 성격, 성실하지 못한 성격.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누가 보상을 주든 안 주든, 감시를 하든 안 하든, 누가 시켰건 안 시켰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외향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친화성, 사분사분, 남을 즐겁게 해줄 줄 아는. 그다음에 개방성,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성.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신경질 잘 내는 분들이 있죠.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성격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일하는 분들의 성격도 이거에 비춰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돼요. 나는 막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길 좋아하는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조용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 몇 마디 안 하고 이런 성격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나빠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성격이에요. 그게 더 편해요. 그래야 좋아요. 그걸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 성격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성실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성실한 사람. 그것도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신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상황적인 이유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불안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을 맡고 일을 하실 때도 이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격에 안 맞는 일을 하면 자꾸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방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격에 맞아야 돼요. 그게.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굳은 일 이런 쪽에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주차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좀 외향적이고 친화성이 높은 분들이 하시는 게 그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이 소위 그 큰 교회들은 이 주차 관리하는 게 보통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오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뭐 이렇게 그 주차 관리 요원을 하시면 모두에게 행복하고 해피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걸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녀의 성격과 직업 특성을 일치시켜 줘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요 정말 이직이 잦아요. 그리고 참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맞춰주시는 게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택해서는 안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택하면 안 되는 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일 택하면 안 되는 직업은 뭔가 하면요. 경찰관 안 돼요. 경찰관. 이 정서가 불안하면 쉽게 총을 뽑아요. 이거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해서 안 되는 직업이 의사대가 안 됩니다. 외과 의사 안 돼요. 이거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을 입사 시험에 테스트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비행기 파일럿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아예 태우질 않아요. 태우질 않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그런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아요. 아이디어가 아주 팍팍 튀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는 직업을 맡겨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빅5 5가지 다 아는 성격들인데요.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성격들도 여기 적어 놨습니다. 요걸 보시죠. 요 성격. 자기 성찰형과 타인 비판형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재직을 맡는 리더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알아둬야 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항상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쪽에 항상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골프 치러 가도요 항상 캐디한테 뭐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골프 치는 게 재미가 없다. 다른 동반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 해준 거를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옆에 두면 굉장히 좋죠. 나한테 잘해주니까 굉장히 좋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뭐라고 붙였죠? 거기에 여러분 자기 성찰형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같이 일하기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동료들한테 잘해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성격 중에 하나. 자기 스스로를 항상 반성할 줄 알고 그 반대되는 성품은 어떤 성격인가 하면 타인 비판형입니다. 타인 비판형. 이런 분들은 항상 불만에 차 있는 다른 사람들 입만 열면 누구를 헐뜯고 흠잡고 누구에게 부정적인 얘기 골라서 하고 이런 분들이 이거 분위기 아주 안 좋죠.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유형의 성격을 일이라도 갖고 계시면 바꾸세요.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남을 헐뜯는 얘기 하지 마세요. 특히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흠이 가는 얘기 하시면 벌 받습니다. 그 성격이에요. 근데 성격. 왜냐면 그렇게 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족끼리도 그러시면 안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점잖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남을 비판하는 이런 것을 성격적으로 용납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지배 성향이 강한 분. 지배 성향이 강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리드해 나가야 되고 좌중 그 대화를 할 때도 자기가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를 즐기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지배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 사는 사회에는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거는 인류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지배 성향 강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무지 많아요. 그런데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지배 성향이 있더라도 누르셔야 돼요. 성격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질대로 하지 말자고. 지배 성향 강한 사람이 성질대로 하면요. 분위기가 원맨쇼 하는 분위기로 가요.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교회는 자발적 조직이에요.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의무적으로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는 타협 성향이 강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또 자기 의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누구 하는 대로 따라가고 중국집에 가서도 누가 짬뽕 하면 나도 항상 그렇게 나오는 분들 타협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때때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행동을 보여줄 줄 아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성격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프로액티브 하냐, 프리벤티브 하냐 이겁니다. 프로액티브는 뭐냐면 전향적 성격입니다. 적극적이고 치고 나가고 자기가 막 먼저 대들보를 놓고 전향적 성격이고 프리벤티브한 성격은 뭐냐면은 굉장히 자기 보호적 성격입니다. 프리벤티브 자기 보호적 성격이에요. 이거 여러분 자녀도 이걸 가지고 평가해 보시면요.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런 거 있죠. 일을 할 때 성공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성공할 것 같아. 또 성공하면 이거 어떻게 성공만 보고 달려가는 이런 분들을 프로액티브 성격이라고 합니다. 전향적 성격.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투자하는 이런 성격이 프로액티브 성격이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실패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는 성격이 있어요. 절대 내가 꼴찌만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요. 아니면 내가 실패만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들은 프리벤티브 성격이라고 합니다. 프리벤티브 성격. 그래서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벌려 나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기는 분들이 계시고 성격 차이입니다. 프로액티브 하냐 프리벤티브 하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격을 보면 저 사람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성격적으로 과감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조심스러운 분이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직책을 맡겨주셔야 돼요. 그거에 맞는 직책을 맡겨주시는 게 좋아요. 사무직 무슨 뭐 우리 회계 이런 쪽을 맡기면 프리벤티브한 분들은 잘 해냅니다. 근데 이제 뭐 무슨 선교 뭐 이런 쪽으로 가면 프로액티브 하셔야 되잖아. 이런 경우는 막 그냥 치고 나가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프리벤티브 한 분이 가면 접근을 잘 못해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격을 많이 알아봤는데 가장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받는 성격 유형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타입 A, 타입 B 이런 성격입니다. 타입 A, 타입 B. 이거는 무슨 성격인가 하면 A형 성격, B형 성격 그런 뜻입니다.
타입 A, 타입 B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음 쪽에 이들이 무엇인지를 적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형 성격은 이런 성격입니다. 도전적이고 모든 게 빠르고 급해요. 경쟁 좋아하고 계속 일을 벌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을 A형 성격, 타입, 이거 혈액형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O형 이런 거 없습니다. A형 성격, B형 성격 이렇게 나눕니다. 혈액형 가지고 뭐 성격 구분하는 거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기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타입 B는 B형 성격인데 이런 분은 반대. A형과 반대. 느리고 유연하고 생각한 후에 행동하고 여유가 있고 일이 뻥 터져도 일이 터지면 A형은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바로 달려들거든요. 액션이 바로 들어가는데 B형은 한참 생각하고 나서 액션을 취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느긋하고 항상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이세요? A형은 어떤 형과 만나야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A형과 A형, A형과 B형, B형과 B형 어느 게 바람직한 조합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형과 살고 계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많은가요? 형제 간에도 차이가 있어요. 형제 간에도 형은 A형인데 동생은 B형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걸 보면요. 반대로 만나야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A형은 B형과 만나야 잘 살고 같은 형으로 만나면 자꾸 삐그덕거려요. 그래서 타입 A는 B형과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러분 A형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면 나는 A형 같다. 비슷하다. A형. 예, 급하다 이런 분. B형 같다. 나는 B형. 느긋하다 하시는 분. 아, B형 아무도 안 계세요? 예,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예,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쪽에 진단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요거를 한번 응답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격에 비슷한 쪽의 번호에 1에서 8까지 중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돼요. 결코 늦으면 안 된다. 저 같으면 8이에요. 이거. 약속이 결코 늦어서는 안 된다. 경쟁적이지 않다. 매우 경쟁적이다. 전 여기도 8. 서두르지 않는다. 매우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빠. 전 이것도 8.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요. 8. 모든 일을 천천히 한다. 빠르다. 진짜 빨라. 저보다 빨리 밥 먹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감정을 느긋하게 표현한다. 감정을 걱정적으로 표현해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 이외에는 저 일, 이외에 관심 없어요. 저는 이거 전부 8이에요. 전부 8.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된 걸 다 더하세요. 더하고 곱하기 3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점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나옵니다.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지금 뭐 암산으로도 할 수 있죠. 쓱 보시면서 암산으로도 해보시면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맞으면 계속 갈등해요. 누구는 뭘 치고 나가려고 하고 누구는 가만히 있자고 그러고 누구는 이사를 가자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이를 뭐 좀 좋은 학교 멀리라도 보내자고 그러고 근데 누구는 또 그럴 필요 뭐 있냐고 그러고 계속 갈등해요. 계속 갈등.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시죠. 저는 이거 계산하면 만점 나와요. 계산이 어렵지 않죠?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5점, 6점, 5점, 7점, 7점, 6점, 5점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더하면 되죠. 더해서 곱하기 3 해주면 여러분의 스코어가 되죠. 다 하셨어요? 다 하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예, 조금 더 기다릴게요. 3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다 하셨죠, 이젠? 예, 채점 해볼게요. 자, 여기 왔습니다. 채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120점이 넘으면 A+, 106에서 119까지는 A, 90점 이하는 B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A+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A+. 예, 계세요. A, A도 계시고. A-, 아무도 안 계세요? B+, 예, B, 예, B도 계시네요. 예.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일까요? 이게요, 성격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A형, A+ 형들은요,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해서 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부하들한테 위임을 잘 못해줘요. 누구에게 위임을 못해요. 위임을.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자기가 다 이끌어 나가려는 통제를 강하게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일을 나눠주세요. A형, A+ 형들. 그 다음에 B형들은요, B형, B+ 형은요, 느려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가 느린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템포를 빨리 하고 긴박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격은 A-쯤 되는 성격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쁠 때 바쁠 줄 알고 쉴 때 쉴 줄 아는 그런 성격이 A- 성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격 얘기를 했고요. 자기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야 상대방과 분란이 없습니다.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을 이끌어갈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소통 잘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을 잘하는 법, 이걸 배우자. 소통 스타일은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이게 참 고치기 힘들어요. 고치기. 내 친구도 있는데 그냥 혼자 계속 얘기합니다. 1시간 만나면 55분을 자기가 떠들어요. 그 앞에서 막 하품하고 막 그냥 몸을 비틀고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지루할지 모르지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소통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공식 직책을 맡은 분은 말을 많이 하면 말 때문에 분란이 일어요.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말 생각한 후에 하세요. 그래서 헤드가 필요한 거예요. 3H 배웠잖아요. 소통할 때도 헤드로 하시라고. 헤드로 하세요.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가장 더럽다고. 그래서 말하실 때 가려서 할 필요가 있어요. 가려서. 그리고 감정이 북받칠 때는 절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장면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피하셔야 돼요. 감정이 북받칠 때 말을 뱉어놓으면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치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쳐보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통에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감정 소통이 있고 이성 소통이 있고 영감 소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소통을 약 64%를 하고 이성 소통을 35%를 하고 영감 소통은 1%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어느 소통이 제일 많은가요? 그러니까 감정 소통이 탁월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국어가 감정에 관련된 단어가 가장 발달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감정 표현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 단어가 많아요. 마음이 섭섭하다 이런 거 영어로 번역 안 돼요. 좌우간 굉장히 많아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뭐 이런 표현 이런 거 영어에 그런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번역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감정을 앞세운 단어들을 하다 보면 비판이 되고 원하지 않는 말이 되고 나중에 하면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자르자 하는 거죠. 감정 소통을 자르자. 그리고 영감 소통을 높이자 이겁니다. 영감 소통을 높이자. 특히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우려면 영감 소통을 늘려야 돼요. 영감 소통은 뭐냐? 꿈을 주는 대화. 미래의 어떤 비전을 얘기해 주는 대화. 우리의 영적인 감흥을 주는 대화. 이런 것들을 늘려야지. 감정 표현 누가 어떻다 싫다 좋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감정 소통을 자제하고 이걸 자르고 이성 소통, 영감 소통이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영감 소통할 기회가 없어요. 그 회사의 비전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영감 소통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대다. 그래서 영감 소통을 좀 늘리는 것이 좋다. 영어로는 이걸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inspiration. spirit 있죠. inspiration.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교회 리더가 되신 분들은 영감 소통을 늘리는 노력을 남달리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세요.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성가대에서 김 집사가 있어요. 자기한테 친한 에스테 출신들과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좀 성격이 개방적이지가 않고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성가대가 한 상당히 큰데 가보니까 자기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리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이게 성가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던 사람이 보다 못한 박 집사가 이분이 이제 또 이 성질을 못 참는 분이에요. 자기 성질을 통제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SNS에다가 김 집사를 비난하는 글을 마구 퍼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집사가 보니까 자기는 성격이 개방성이 낮아서 아까 개방성이라는 성격이 있었죠. 성격이 이렇게 얼굴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대화가 통할 것 같은 사람들로만 하고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거기다 SNS에 대고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느냐.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저기다가.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까?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고 첫째는 그다음에 SNS에 올리는 거 잘한 거예요. 뭐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를 완전히 확대시키려는 의도지. 이게 자기 성질대로 한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어떻게 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었어야 되겠어요 이 경우에. 예. 박 집사가 조용히 김 집사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좀 해줬어야 돼요. 왜냐면 김 집사도 사실은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친할 수 있는 같은 대학 출신끼리만 이렇게 뭉쳐있는데 그걸 깨는 노력은 본인한테 놔둬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깨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친해지려고 노력들을 해줬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친해지면 이제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낯을 가려서 친한 사람끼리만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이해를 하죠. 자기도. 왜냐면 자기도 알아요. 내가 낯을 가리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과만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이렇게 이성적으로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성질대로 SNS에다가 팍팍 올리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싸우자는 거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례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뭐 교회 옮겼죠. 다른 데로. 다른 데 가서 뭐 아주 아예 사람들하고 그 접촉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리더는 자꾸 보상을 바라서는 안 돼요. 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사람도 솔선수범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뭔가 노력하면 뭐 자기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더 받기를 기대하고 누가 더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묵묵히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조용히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자기를 밝히지 않고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특히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고 세속적인 보상을 찾고 인정받고 뭐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런 걸 바라서 일을 하지 말자. 그게 5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끝나갑니다. 끝으로 교회 리더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 이게 끝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오래된 질문이죠. 리더는 태어날까요? 후천적으로 키워질까요? 이거를 영어로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이처는 자연이니까 타고난다는 뜻이고, 너처는 양육한다는 얘기니까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오래된 질문이라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네이처파, 네이처다, 타고난다. 아니죠. 널처, 육성된다, 후천적으로. 키워진다, 훈련받으면 다 된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둘 다 짬뽕이다. 짬뽕이다. 예, 짬뽕, 짬뽕인 경우가. 짬뽕인 경우가. 여기 RS4950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실험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서. 리더로 올라간 사람과 리더 자리를 못 차지한 사람 간에 DNA 비교를 해봤더니 리더로 올라간 사람은 RS4950이란 DNA를 갖고 있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이게 없더라. 그러니까 리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리더의 직위를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는 DNA에 달려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리더는 타고난다. 네이처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죠.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었어요. 이게 2013년에 발표된 논문 연구 결과인데 신문에도 났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답한 게 맞아요. 타고난다, 육성된다, 둘 다인 것 같은데 타고난다는 증거는 모르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 RS4950이 발견됨으로써 타고나는 면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RS450을 가진 사람이 리더의 직위, 뭐 우리 장로님이 됐든 뭐 됐다고 했을 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다 그런 얘기죠. 자리를 차지하는 것까지는 이 DNA가 영향을 미치는데 되고 나서 성공과 실패는 그거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 그거는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고나는 거 40%, 후천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육성되는 거 60%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타고나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리더십 훈련을 그러므로 끊임없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리더는 무면허 운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제대로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또 라이센스를 따야 되죠. 리더십에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처럼 집단을 이끌어 가려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서 녹슬지 않게 하고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이처냐 너처냐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에 한마디. 그래서 결론은 리더십이란 18인치의 예술적 통합이다. 18인치면 센티미터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 정도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45cm일까요? 우리 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45cm? 어디냐면요.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거리가 평균 45c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분들은 머리로만 하지도 않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만 하지도 않고 이 둘을 잘 조화를 이룬
그래서 우리는 3H라고 했잖아요. 헤드와 하트와 실행, 핸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 그런 리더가 성공적이다. 여러분 모두가 3H 리더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겠어요? 예, 공유 중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질문 없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